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던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우디 피격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었던 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도 소폭 올랐는데 이거 시장 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수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가 됐죠. 네네. 물론 좀 마지막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일중 흐름으로 봤을 때 전략 후강의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증시에서 나타났던 호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제 사우디 측에서 신속하게 이제 사태 수습에 대한 발언을 잇따라 전한 것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됐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한 5% 이상, 6% 가깝게 급 반락을 한 것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고, 이 주요 발언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틀간 생산 차질의 한 55%, 절반 이상은 복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말이면 모두 복구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설이 나왔던 아람코의 IPO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좀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2시 좀 넘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힘을 키우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반락했는데 이게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 유가와 증시 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것일까요? 전날에 이제 유가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좀 급등을 또 네네. 했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 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또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증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이제 S&P 500 지수 내에서 로이터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한 4.4%에 불과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MSCI 월드 인덱스를 한번 보더라도 섹터 비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이 한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지금 보시듯이 S&P 500 지수와 국제유가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좌변이 이제 상관관계, 퍼센트로 표현한 상관관계가 네. 되겠고, 그리고 우변이 이제 지난 2년간의 평균 대비해서 국제유가가 1이면이 이제 그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1을 넘어서면은 그것보다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즉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죠. 즉 국제유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낮아졌다. 이렇게 JP모건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제 장에서 오늘 장으로 바로 안정화가 좀 나타났던 그런 요인이 되겠고, 이 또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국제유가가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정보 미디어 밸런스에 따르면은 원유 소비량이 세계 이 GDP의 한 2.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1981년만 하더라도 6.5%였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비중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유가가 100달러를 기록을 하더라도 그 전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한 4% 정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시장도 좀 이성을 되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안정세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 위축에 따른 이제 소매 업종의 부진은 또 계속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에 이제 소비자 단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거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소비 주체. 네네. 이 소비 단위당 이제 연간 소비 지출이 61,224달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2,109달러로 3.4%에 불과한데요. 근데 이같이 비중은 적지만 역시 심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간밤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센트 오른 2.59달러. 그리고 월말까지 한 15에서 20센트 추가 상승, 즉 7에서 8%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비 위축에 따른 이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소매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소매업 관련 ETF인 XRT가 어제 이제 1.15%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는 한 1% 가깝게 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FOMC 회의 결과인데 이제 우리 내일 새벽이면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분석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제 방송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이하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위원들이 몇 명이 반대하고 몇 명이 찬성하냐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동결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4시 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에서 동결 전망이 5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25bp 이하 가능성인 이제 47%를 오히려 역전했거든요. 그래프로 한번 추세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추세로 보면은 더욱더 동결 전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이 그래프가 한번 준비가 됐으면 좀 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제 왼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50bp 인하 전망이 되겠고, 근데 한 달 전에는 50bp 인하 전망도 22%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25bp 인하 전망이 한 달 전에 78%, 일주 전에 이제 92%, 그리고 전일 62%였는데 지금은 47%까지 내려갔고요. 네. 동결 전망이 이제 일주 전에 8%, 그리고 전일에 38%에서 53%까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며칠 사이에 동결 전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좀 원인이 있겠지만은 네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 아니면은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물론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유가가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늘어나서 연준이 금리를 그렇죠.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이번에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한 12월 정도에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의 이 예상은 좀 더 급진적이었죠.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성을 역시 되찾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당장 경기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도 금리는 좀 인하를 해줘야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텐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까요? 근데 말씀을 하셨듯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동결 전망이 네네.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던딜,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했던 사실을 연준이 뒤집는다면은 네네. 사실은 이제 증시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전문가들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인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연준이 내놓지 않으면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만약에 안 내린다면은 좀 시장에 실망감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실제로 9월에 FOMC에서 덜 비둘기파적인 이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좀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안 내리면은 네. 안 내리면서 앞으로 근데 상황이 또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아지면은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좀 강하게 내비쳐야 할 것이고 네네. 아니면 내리면서 좀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든지 좀 소통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내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 종목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인데요. 어도비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EPS가 이제 2.05달러를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1.97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2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나 성장하면서 컨센서스 28.2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간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EPS라든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벌이고 있었고요. 네. 다만 지난 석 달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없었고 하향 조정만 28건이었습니다. 즉 상당히 좀 낮아진 기대치를 이번에 비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업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어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아크로벳 아니면은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이제 사업부로 묶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전년 대비 22% 성장한 19.6억 달러의 이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애널리틱스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묶어놓는 그런 사업부가 있는데 34% 증가한 8.21 달러로 나타났는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인수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마젠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얻으면서 좀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기 직전에 계속 증권사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하면서 목표 주가 계속 내려놓는데 네. 이 와중에 조금 좋았네 이거잖아요. 그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간 주가가 한 2% 하락하기는 했어도 네네. PER이 이제 현재 회계 연도 대비해서 이제 36배 그리고 차기 회계 연도 29배 정도 고포 논란도 계속 네네. 있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번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헤드라인 넘버 겉으로 드러난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이제 주가가 2% 정도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지금 한 마이너스 4% 정도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24%의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시장을 환호를 하면서 한 2%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매출 29.7억 달러 그리고 EPS 2.25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 30.2억 달러, 2.30 달러를 각각 하회를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를 좀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인식에 주가가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한 4% 정도 하락으로 좀 반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대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럼 업황, 그 관련 업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의미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도 그렇고 어도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예전 기업이긴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그렇고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중요한데 언제까지나 이제 20%대 매출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는 없는 네네.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의 또 특징이 탄탄한 이제 고객 기반이 있고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 많이 사용했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구독 기반의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이제 따박따박 받는 네네. 그런 이 서비스 이 사업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어도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IB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스티븐스라는 이제 기관에서 동사가 영구적인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 및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크로벳의 패키지 가격을 일단은 한 30% 정도 시험해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고객 불만이 가중돼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경고를 또 남기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 목표 주가 327달러는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어떤 고객 충성도 그리고 탄탄한 고객 기반을 통해서 가격 인상까지 한다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면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성장이 좀 꺾이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추가 성장 여지까지 꺾을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